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전통 음식 김치죠. 오늘은 김치 속 11가지 재료가 22가지 효능을 나타낸다는 뜻으로 제정된 김치의 날입니다. 요즘은 김치를 좋아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졌고 김치 피자, 김치 햄버거, 김치 타코 이렇게 다양한 요리에 응용하는 모습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춘 비건 김치, 또 저염 김치 등 종류도 참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때문에 최근엔 수출 실적이 다소 줄어들고요. 이 김치 종주국인 우리의 자리를 위협당하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우린 더 건강하게, 더 고급스럽게 김치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종주국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우리의 김장 문화 있죠? 올해 배춧값 폭등으로 김치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으로 김장을 포기해야 하나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배춧값이 안정됐다고 하고요. 주변에서 또 김장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 작가님은 오늘 한다고. 자, 이번 주말에도 김장하실 집들 많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김장 소식 전해주시죠. 입에 침이 고이는 김치의 날 11월 22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내일 한대요. 김장을 우리 작가님은.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팩트체크 시간에는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알려진 내용들에 대해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월간 세금 시간에는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추워지고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상 이날인데요. 이날의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사온다는 말이 있고요. 이 절기의 다른 이름으로는 소춘이 있는데요. 소춘. 아직 따뜻한 햇볕에 봄 같을 때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추워지긴 했지만 아직은 진짜 소춘 같은 날씨인데요. 오늘은 어떤 절기일까요? 힌트. 다음 절기는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인데요. 오늘은 그보다는 작은 추위, 첫눈이 기다려지는 절기입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는 25일엔 부산에서 UN 플라스틱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플라스틱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팩트체커 선정수 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플라스틱 없이는 사실상 살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이고 있는데 이게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한데 아까 지금 방금 우리 청취자분 중에 한 명은 1년에 그 플라스틱 카드 정도 먹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첫 번째 주제는 인공 눈물을 사용하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다 이런 주제인데요. 네. 인공 눈물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대부분 안구 건조증 때문에 쓰실 텐데요. 이 인공 눈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안과연구실 김동영 교수와 한국분석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인공 눈물과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인공 눈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했고 이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로 이동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인공 눈물은 물론 네. 저는 안 쓰는데 쓰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네. 이거 무서운 기사 같은데 그 인공 눈물 사용할 때 처음에 한두 방울은 버리라고 하잖아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 권고사항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회용 인공 눈물의 경우 개봉할 때 용기의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처음 한두 방울은 버리고 사용하고 사용 후 남은 액과 용기는 버리도록 한다.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인공 눈물이 꼭지가 있잖아요. 네네. 따는 그 꼭지를 딸 때 위로 세워서 따는지 아래를 향하게 해서 따는지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다 위로 세우지 않나요? 예, 그 식약처 권고도 그렇고요. 그런데 인공 눈물 꼭지가 땅을 보도록 한 뒤 따면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처음 첫 두 방울을 버린 뒤에 다회용 및 일회용 용기 모두에서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비슷하게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용액의 절반을 버린 뒤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근데 미세 플라스틱 양이 얼마나 네. 검출된 건가요? 이 인공 눈물 꼭지를 딴 뒤에 첫 방울을 버리지 않고 그냥 눈에 넣는 상황을 살펴보면 하루 4번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간 입자 730개가 인공 눈물에 섞여서 눈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공 눈물 제품 사용 중에 눈에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은 안구 조직에 잔류할 뿐만 아니라 결막 혈관이나 비루관 경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의 초기 연구에서는 이 눈 안에 허옇게 끼는 백태라고 있어요. 어르신들 눈에 잘 끼는 허연 것인데 이게 그 익상편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익상편 조직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적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 플라스틱은 인체 장기로 침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인공 눈물 사용하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다. 이 말은 대체로 사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근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공 눈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미세 플라스틱 위험을 좀 줄일 수가 있을까요? 연구 결과에서는 다회용이든 일회용이든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울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내용물의 절반 정도를 버리는 조건을 추가했는데요. 이때는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일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할 때는 꼭지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들고 비틀어서 연 뒤에 내용물을 반 정도 버리고 양쪽 눈 또는 한쪽 눈에 한 방울 내지 두 방울 넣으시는 게 미세 플라스틱 걱정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거 아깝다고 따자마자 바로 눈에 넣으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생각보다 좀 많이 버려야 되네요. 절반을 버려야 되면. 자,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여기저기서 하는데 도대체 건강에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걸까요? 예, 사람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면 산화적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또 신경계 질환,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한 연구에서는 안구 질환 환자의 유리체, 이 안구를 채우고 있는 젤리 같은 조직인데요. 이 유리체에서 1745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기도 했고요. 미세 플라스틱과 안압, 유리체 혼탁, 당뇨, 망막병증 이런 질병 간의 상관관계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역학 연구는 심장, 폐, 암 조직, 뇌 이런 것 등에서 검출이 된 미세 플라스틱이 장기에 유해한 건강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애초에 인공 눈물을 만들 때요 그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어떻게 조심히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단가가 올라가는 이런 이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하여튼 재질과 디자인에서 혁신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쓰는 이 일회용 인공 눈물 용기는 폴리에틸렌 PE 재질로 만드는데요.
이번 연구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 거의 전부가 이 재질입니다. 결국에 이 꼭지를 따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다회용 인공 눈물은 안전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실험한 다회용 인공 눈물에도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검출이 됐습니다. 아마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많은 다른 제품들의 포장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연구처럼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실험을 하고 실측을 해서 밝혀내지 않는 한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네네. 제약사와 합계해서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신체에 직접 이렇게 넣으니까요.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또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한 또 다른 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생수병이네요. 네, 생수 많이 드시잖아요. 예.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국내의 생수 30여 종을 분석을 했는데요. 1리터당 20마이크로미터 이상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이 평균 1.32개 검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검출률은 88.1%.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생수 가운데 10개 중에 8개 이상, 9개 가까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주로 검출된 플라스틱 종류로는 페트,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리터당 1.32개라는 이 수치는 우리나라 연안 표층 바닷물 조사 결과보다 약간 적은 값이라고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반도 연안 15개 권역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전체 해역 표층에서 이 20마이크로미터 이상 미세 플라스틱이 리터당 1.82개꼴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가 해양 생물들에게 위험하지 않을 걸로 간주하는 미세 플라스틱 농도 상한 값의 3분의 2 수준까지 지금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식음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생수보다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과일 음료에서 리터당 직경 2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미세 플라스틱이 40개, 맥주는 10개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조류나 티백, 젓갈 이런 것에서는 수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이 맥주, 티백, 젓갈 엄청나게 발견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발견됐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 버린 쓰레기가 그렇게 많다고요, 거기에? 네. 태평양 한가운데 북위 32도, 서경 145도, 굉장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망망대해인데요. 네. 이 지점에 약 16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건 아니겠죠. 쓰레기가 사람이 버린 거니까요. 전 또 모여들었다고, 그게. 예,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 면적의 7배 크기에 이르는 거대한 이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있는데 온갖 쓰레기들이 해류를 타고 모여드는 곳입니다. 이 쓰레기 섬을 GPGP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요. 그레이트 퍼시픽 가비지 패치 이렇게 부르는데요. 최근 헤럴드 경제가 현장을 찾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곳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오션 클린업에 따르면 네. 쓰레기 섬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쓰레기에 적힌 언어 중 중국어가 가장 많았고요. 일본어, 영어 이런 순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많은 언어가 한국어라고 합니다. 헉. 근데 참 창피하네요. 근데 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생기는 건가요? 잘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는데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이 생수병으로 쓰는 재질은 페트인데요. 이 페트는 분해되는데 250년 내지 45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비닐봉지를 만드는 원료인 LDPE는 분해에 500년부터 1000년 정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강으로 또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가라앉는 것들은 가라앉고요. 이 가라앉는 것들을 빼고는 모두 해류를 타고 흘러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북태평양을 비롯한 여러 곳에 환류, 그러니까 해류가 순환하는 지역에 쓰레기가 모이게 됩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큰 쓰레기도 많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잘게 쪼개진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 형태로 바다를 떠다녀서 마치 이 플라스틱 수프 같은 형태에 이르게 되는 건데요.
이 쓰레기섬에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오션 클린업은 쓰레기섬 근처에서 잡히는 바다 거북의 먹이 가운데 74%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구성될 수 있고 큰 물새죠. 알바트로스 네, 새끼는 몸무게의 45%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주변 동물들이 플라스틱을 섭취할 우려가 크다. 이런 뜻입니다. 야, 이거 너무 말만 들어도 심각한데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줄일 수 있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커피나 음료수를 마실 때 텀블러를 사용하면 플라스틱 컵 사용을 그만큼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집에서 즉석밥을 구매해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네.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는 즉석밥 대신에 밥을 지어서 냉동 보관용 그릇에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해동해 드시는 것. 이게 이제 그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물건을 살 때 플라스틱 포장에 들어있는 것 대신에 병이나 캔 재질로 포장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유를 예로 들어보면 플라스틱 병에 든 제품 말고 종이팩에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방식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불가피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했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석밥 용기는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면 선별장에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기 때문에 꼭 따로 모아서 수거함에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분리 배출할 때 비행 분석 이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 분석. 예, 비행 분석. 내용물을 비우고 잘 헹구고 종류별로 잘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정부는 우리 지금 이 재활용 체계가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네네. 이 낙후된 이 재활용 선별 체계를 선진화시키는데 예산을 좀 투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체계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거든요. 이걸 기업이 더 책임지게 하고 선별장에서 자동으로 더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국제사회도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플라스틱과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 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일상생활 속에 궁금한 세금 정보와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을 전해드리는 월간 세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사업 시작을 하면서 꼭 알아둬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삼성증권 텍스센터의 김예나 센터장님과 자영업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세금 절세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때 왔을 때보다 엄청 추워졌죠. 그죠. 한 달 사이에 한 달마다 뵈니까 다음 날씨가, 달에 네네. 뵈면은 뭐라고 할지 갑자기 궁금하네. 눈 내리는 날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머, 낭만 있네. 예. 그렇죠. 그 지난달에 월간 세금 시간에 10% 부가가치세를 소비자 대신 사장님들이 받아서 내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가가치세는 그리고 통상 반기마다 1월과 7월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소득세인데 이 사업소득은 부가세랑은 별도로 신고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별도로 이제 챙기셔야 되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부가세는 매출에 대해서 10% 소비자분들로부터 이제 받아서 사장님이 이제 대신 내는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1월과 7월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를 하는 달이고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조금 소규모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만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그 소득세 같은 경우는 5월과 11월에 이제 납부를 그 세금을 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개인 사업자분 같은 경우는 뭐
1월, 5월, 7월, 11월 이렇게 이제 4달이 아무래도 이제 세금 관련해서 좀 신경이 쓰이시는 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소득세 말씀을 드리면 최종적으로 이제 통상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5월달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납부를 하는데 또 11월에 중간에 한번 세금을 사실 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간 예납이라고 해서요. 반 정도 세금을 먼저 내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이제 정산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에 낼 때는 신고를 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전년도에 냈던 세금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고지가 되면 그대로 이제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매년 똑같이 뭐 매출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산하는 거는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냈던 거는 당연히 다음 연도 5월 달에 이게 계산할 때 이제 빠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러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5월에 네. 아무래도 이제 세금 부담이 가장 많이 되겠네요. 네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회사 다니시다가 창업을 하시는 경우 요즘 또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 다닐 때보다 이제 사업할 때 뭔가 소득세를 한꺼번에 많이 내는 것 같아서 좀 체감이 크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계산 방식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내는 방식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월급 받으실 때 소득세 내잖아요, 그죠? 월급에서 일정 부분 세금 내고 이제 받게 되시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뭐 또 이제 연말이 가까우고 있는데 연말정산하면은 또 뭐 매달 냈던 거를 이런저런 공제 받으면 오히려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뭐 13월에 월급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업자분들은 매달 이렇게 내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예납 한 반 정도만 11월에 내고 그 다음 연도 5월에 이렇게 큰 금액의 소득세를 한꺼번에 부담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다가오는 체감이 네,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제 투잡이라고 하나요? 이제 뭐 사업도 하시면서 또 월급도 받으시고 뭐 이런 경우 같으면 이거를 결국에는 이제 한꺼번에 다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에 몇 가지나 소득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다양한. 네. 그래서 지금 저에겐 모든 게 새롭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총 사실 종합소득세 챙겨야 되는 그 소득 종류가 6가지나 됩니다. 6가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사업자분들이 가장 이 종합소득세 신경을 많이 쓰실 거고 또 이제 근로소득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다시 정산하셔야 되고 또 이제 금융소득, 이자나 배당소득이 또 2천만 원 넘으면 그것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요. 연금, 기타 소득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을 결국에는 5월달에 하게 되지만 이제 아무래도 사업소득 오늘 이제 기본이니까 사업소득 하시는 분들이 혹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제 합산해서 해야 된다 그런 정도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업이 잘 돼서 세금을 많이 내시면 진짜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득이 많으면 당연히 세금 더 많겠죠. 그렇죠. 이제 소득 많으면 뭐 세금 그만큼 더 내는 거는 맞는데 또 이제 체감이 많이 벌면 당연히 좋은데 이 소득세율 자체가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소득이 2배 되면 2배 세금이 내는 게 아니라 더 3배, 4배 더 많이 내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인데 고소득자 세율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 뭐 사업소득이 세율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같은 이제 소득세율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 예. 근로자나 사업소득이나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율 자체가 지금 8단계로 6%부터 시작은 하는데 이제 뭐 6%, 15%, 24%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45%까지 이렇게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100만 원 번다 하면 이제 6% 세금을 적용을 받지만 이게 이제 1,400만 원 과표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15% 이렇게 올라가서 사실 뭐 이게 많이 버신다고 해서 전체가 갑자기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구간별로 이렇게 쪼개서 더 많이 벌게 되시면 이제 세율이 아무래도 더 많아지니까 체감하시는 비용이 실제로 더 많아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사업소득 하시는 분들은 월급이나 뭐 금융소득 이런 것과는 조금 달라서 더 많이 이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월급에서는 사실 저희가 근로소득 하고 할 때 이런 비용이나 차감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물론 소득공제나 이런 거는 있지만 근데 이제 사업소득은 내가 뭐 1억을 번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내 소득이 아니라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가잖아요. 필요 경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출에서 매출을 잘 계산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비용 인정받는 그런 부분들을 차감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개념이니까 결국 이 필요 경비를 아주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제가 지금 이제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냐면 네. 나중에 사업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네, 이 마음으로 할 수 듣고 있죠, 할 수 있는데 있습니다. 네. 네, 용기를 주시네요. 네. 근데 야, 이거 진짜 굉장히 복잡하고 제 머릿속에 드는 하나의 생각은 이거 무조건 맡겨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인데 네. 그 비용에서요. 네네. 사업자가 비용으로 쓰는 거는 그러면 다 소득에서 빠지는 거예요? 뭐 요건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맡겨야겠다. 맞는 말씀인데요. 특히나 이제 사업이 복잡하고 크게 되면 이제 세무 대리인, 뭐 세무사나 회계사나 이런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사업용 카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연동이 국세청에서 되기도 하지만 사업자분들이 비용을 또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그 신고하는 사람은 알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어쨌든 내가 되게 그렇죠. 열심히 맞습니다. 챙겨야 된다는 네, 그래서 거예요. 오늘 좀 잘 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꼼꼼해야 네, 되는구나. 네. 그래서 예. 일단 뭐 경비 인정을 해야 되면 당연히 증빙이 있어야 되고요. 세법에서 이제 인정하는 그런 적격 증빙이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사업하고 당연히 연관이 있는 비용들에 대해서만 이제 공제가 되는 비용으로 차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비용이더라도 이게 어떤 업종을 하는지 그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비용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뭐 이제 뭐 제품을 판다든지 하면 당연히 그 매입 비용, 재료 관련된 매입 비용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을 두신다고 하면 인건비. 요즘 인건비 참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인건비나 또 임대료 그리고 뭐 지급하는 수수료가 있으면 수수료 뭐 이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업자가 사업하고 별로 이렇게 관련이 없고 뭐 병원비라든지 학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는 공제가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사업과의 연관성이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네. 그 경비 처리하는 부분이 아마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식사한 비용 네. 이거는 경비 처리 되지 않을까요? 될까요? 안 될 것 될까요? 같아야 되지 않나? 밥 먹은 예.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요, 또? 네, 네. 만약에 이제 뭐 그 1인 사업장이다. 그러면 식사를 이제 사장님께서 본인이 사실 이제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식사 비용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 경비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윙? 네, 네. 오. 근데 이제 밥안 사장님이 먹으면 죽는데? 필요한데? 네, 이 경비? 좀 예. 이제 그 1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사장님께서 어떤 여러 가지 비용 차감하고 남는 세금 내고 나서 남는 부분이 사실 내 돈이라고 급여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밥 먹고 하는 부분은 그 급여에서 쓰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사업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빠져야 되는 필요 경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그 식사한 비용이라고 해도 뭐 거래처에서 사업 얘기하시면서 이제 식사를 하셨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접대비 항목으로 이제 접대비가 올해부터 좀 명칭이 바뀌었는데 업무 추진비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진짜 직간접적으로 업무랑 관련 있는 사람하고 이제 뭐 업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식사는 당연히 이제 비용으로 좀 반영이 됩니다. 그거 그래서 어떻게 정해요? 사업 연관성이 있는지는 사실 본인이 판단은 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연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비용을 반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 혹시 세무조사를 받거나 하실 때 예, 이제 가산세를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업무 추진비 소위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접대비라고 많이들 이해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 다 비용에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한도가 좀 정해져 있긴 합니다. 한도가. 그래서 네. 예. 그래서 1인 사업장이신 경우도 이제 통상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연간 한 3,600만 원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 추진비로 이제 비용 반영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매출이 크면 거기에 일정 부분이 조금 더 한도가 늘어나긴 하는데 뭐 1인 사업장 3,600만 원도 적지 않은 비용일 것 같고 만약에 이제 1인 사업장 아니라 직원이 있으신 경우에 같이 직원분들하고 이제 밥을 먹거나 하는 경우는 또 이제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으로 또 이제 비용이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네네. 그거는 괜찮네요. 네. 그 사업에서 차감이 되려면 네네. 사업하고 연관된 비용만 정식으로 인정이 되는 거다. 네네. 그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 이런 표현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영수증을 말하는 건가요? 네, 이제 크게 보면 세금 계산서 그리고 계산서
현금 영수증 이제 지출 증빙으로 이제 현금 영수증 드릴까요?라고 이제 네.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제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은 좀 복잡하게 4가지지만 이 증빙들은 손으로 이렇게 작성한 게 아니라 전자 방식으로 해서 상대방도 알 수 있는 상대방 거래 상대방이 표시가 되는 그런 이제 증빙들이 기본적으로 예. 인정이 되는 그런 증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렇게 수기로 저희가 이렇게 뭐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간이 영수증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가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무조건 법적 증빙이라고 보지는 않고 아주 예외적으로 또 이제 뭐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이제 3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소액건에 대해서 비용으로 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수증은 기본적으로 불가피할 때도 이제 3만 원은 가능하면 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일상적으로 쓰시는 그런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에 인정하는 증빙들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3만 원 이것도 그 비용 처리를 잘 해야지 이제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네. 증빙을 잘 네. 받아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거래처에 축의금이나 부의를 하는 경우 어떤가요? 그렇죠. 이런 네. 거는. 경조사금도 또 만만치 않게 또 나갈 요즘 수. 또 왜 이렇게 경조사가 많은지. 네. 제가 사업은 하는 건 아니지만 경조사는 진짜 많죠.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고령화돼서 그런지 더 체감이 이게 결혼 축의금보다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부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그리고 진짜 네네. 결혼도 요즘 다 늦게 하니까. 맞아요. 제 그렇죠. 주변은 또 많아요. 그렇죠. 40대 초반이라. 네네. 예. 그러시구나. 네네. 많이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도 이제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꿈을 설명을 꾸는 드리면 거예요. 예, 네. 예. 이제 뭐 경조금 내시면 사실 뭐 대부분 현금 계좌이체 요즘 계좌이체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죠. 그죠? 네. 이런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일단 20만 원까지 괜찮다. 20만 원까지는 이제 정규 증빙이 없어도 뭐 영수증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 20만 원 넘게 뭐 30만 원 하셨다 이런 경우는 20만 원까지 비용 되고 초과되는 10만 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30만 원 전체가 다 경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가 일단 다. 네, 그래서 이제 장부상으로는 이제 20만 원까지만 비용 반영을 하시는 다행. 20만 해야 되겠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증빙이 없으시더라도 뭐 그냥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뭐 청첩장이나 뭐 이런 안내 문자나 부고장 이런 것들은 조금 관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래요. 네네. 좀 모아서.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하신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누구한테 맡겨야겠다 생각하셨는데 이제 세무 대리인 같은 경우도 경조금 지급하시고 특히나 이렇게 현금 이체한 건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사장님께서 그렇죠. 저 이렇게 지출했어요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비용에 반영이 돼서 결국에는 세금 내는 그 소득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결국에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꼼꼼하게 챙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나쁜 생각이 들었는데 네. 경조사 문자를 쫙 받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또 이게 뭐 거래 상대방 나랑 이제 사업에 연관이 있는 분이고 이래야 이제 또 되는 거지. 뭐 그래야지. 무조건 친구한테 준 것도 경비로 인정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순간 나쁜 생각. 네, 그 요즘 대부분 카드 쓰고 해가지고 네. 따로 안 챙겨도 증빙이 남겨져 있을 텐데 경조금은 확실히 따로 챙기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비 처리를 수월하게 하는 방법 좀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일단 사업자시더라도 뭐 여러 가지 비용 지금 말씀드린 경비 공제를 하고 이제 순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 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비용 사실 특히나 이제 법인 형태로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내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헛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내가 1인 사업 하시면서 쓰시는 비용은 뭐 아까 말씀드린 병원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세후로 일단 세금 내고 본인의 남는 그 소득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내가 사업용인지 개인용인지 좀 구분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서 개인용 카드, 사업용 카드 이렇게 좀 이제 구분해서 확실하게. 쓰시는 게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무대리인한테도 쉽게 내가 쓴 비용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 사업용이에요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사업용 카드로 이제 어차피 사업용 카드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등록이 되고 사업과 연관된 비용만
명만 내가 이 카드로 쓰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비교적 이제 그 관리하시기 쉬울 거고 사업용 카드도 당연히 이제 뭐 개인적으로 쓰시면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필요 경비에 반영을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법인 운용하시는 저희 사업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법인 카드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이제 법인은 조금 더 엄격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법인 카드도 이제 대표이시더라도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 카드로 한 부분은 이제 법인 경비는 아닌 거고 이제 결국에 1인 이 법인의 대표시더라도 법인 돈과 개인 돈은 좀 분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만약에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 사업자인 내 카드가 아니고 네. 다른 사람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네. 이거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요? 사실 많이 하시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사업하시다 보면 좀 뭐 급하게 뭐를 구입해야 되거나 하면 가족이나 뭐 종업원이 대신 사주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명의나 종업원 명의 카드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무조건 다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국세청에서 요건 해석을 보면 사업하고 관련된 비용이고 또 이제 이제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부가치세액이나 이런 게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좀 제한적이지만 예. 또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진짜 뭐 사업하고 정말 무관한 타인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뭐 이게 무분별하게 또 남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뭐 어렵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요즘 인건비 네. 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을 고용하면 네.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이거는 그래서 이게 급여를 경비 처리할 때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장 좀 신경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월급을 주시면 월급을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월급을 주면 직원 입장에서는 그게 내가 월급 받는 근로소득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또 세금 처리가 돼야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 사업소득에서 빠지는 비용이 되는 거 인건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매칭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300만 원 월급을 직원한테 지급을 한다고 하면 300만 원 그냥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소득세 그리고 공적 보험료,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이제 원천 징수를 해서 사장님이 그 부분을 떼고 이제 대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을 다 주시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지 사장님의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직원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뭐 프리랜서나 뭐 이런 분들한테 일을 맡기실 수 있잖아요. 그쵸. 이때도 이제 3.3% 익숙하실 수 있는데 요 사업소득세 3.3%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셔야지 요 비용을 나의 이제 사업소득 경비로 차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사업자 본인의 인건비가 있잖아요. 네네. 대표라도 본인이 일한 인건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사실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방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건비라기보다는 사업자는 결국에는 사업 매출에서 수익 금액에서 이런저런 뭐 직원 인건비 뭐 이런 거 빼고 남는 돈이 이제 결국에는 내 급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 세금을 내고 그 세후로 되는 게 이제 나의 급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법인은 좀 다릅니다. 법인은 이제 개인하고 별도의 이제 법인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법인 대표시라고 해도 법인 돈이 내 돈이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법인에서 급여 근로소득을 이제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주주로서 내가 배당을 받거나 해서 이게 결국에는 세금을 한번 내야지 내가 귀속이 되는 소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대략적으로 이제 비용 처리까지 알아본 것 같은데 혹시 그 절세 방법, 네. 절세 팁 있을까요? 네, 알려주세요. 꿀팁. 네. 예, 꿀팁.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비용 잘 챙기자 하는 부분이고 소득세가 앞에 이제 뭐 설명드린 것처럼 누진세다 보니 이게 많이 벌면 벌수록 똑같은 세율이 아니라 더 높은 세율로 이제 세금을 낼 수 있어서 만약에 부부가 같이 일을 하시거나 하면 이제 예를 들면 남편이 사업자 하셔가지고 그냥 혼자 만약에 2억의 순수익이 있다라고 하면
혼자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두 분이 공동사업자로 하셔서 1억 이렇게 이제 순수익이 있으시면 낮은 세율을 두 분이 나눠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세금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동업 형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아내한테 급여를 주시는 형태로 하셔서 본인 소득에서 차감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노란우산이라든지 연금저축 이렇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노후 대비하면서 이제 세금도 사업하시는 동안에는 세금도 줄이는 그런 방법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간 세금 오늘은 이 사업자들이 신경 써야 할 세금과 절세법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 텍센터의 김예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소설이었습니다. 0239님, 8245님, 어이구 다 정답 보내주셨고요. 0428님, 아침에 뛸 때 들으신다고 6시에 와 대단한데요. 추운데 네 따뜻하게 입고 잘 뛰시고요. 2347님도 시골로 김장하러 가신다고 네 잘하고 오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다 등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전 내일 돌아옵니다. 지선 씨는 요양시설에 계신 어머니가 부쩍 외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어머니는 짧은